그래? 그럼 김은지 하사건은 뭔가? 김철우 장군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민호 사단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훈련 사고였습니다. 박민호 사단장이 변명했습니다. 훈련 사고로 얼굴에 멍이 들고 팔이 부러지나? 내가 바보로 보이나? 그 순간 부대 내 모든 간부들이 긴장했습니다. 김철우 장군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이 일이 단순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김철우 장군은 직접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지를 만나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철우 장군은 은지와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했다가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은지 하사, 걱정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보게.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올해 73을 맞은 김복순 할머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벌써 30년째 변함없습니다. 복순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손녀 은지입니다. 26살인 은지는 대학 진학 대신 부사관의 길을 택했습니다. 할머니, 저 군대 가려고요. 공부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은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복순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손녀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은지가 대견하다. 할매가 건강한 동안은 걱정 말고 열심히 해라. 복순 할머니는 은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지만 할머니는 모른 척했습니다.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복순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장터로 나갑니다. 5일장이 서는 날이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팔을 다듬고 달걀을 닭가 바구니에 정성스럽게 담습니다. 읍내까지 1시간 거리를 버스로 오가며 하루 종일 서서 장사를 합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도 참습니다. 하루 벌어봐야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지만 그 돈이 은지에게는 소중한 생활비가 되거든요. 마을 이장님도 복순 할머니를 보며 혀를 내두릅니다. 복순이 할매, 진짜 대단하십니다. 저희보다 더 부지런하시네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손주 하나 뒷바라지하는 게 뭐가 대단해요. 은지는 707특임당 같은 특수부대 출신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여군 하사죠. 하지만 타고난 악바리 근성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임들이 은지를 우습게 봤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런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은지는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장비를 정리하고 후임들이 실수하면 대신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은지 하사는 진짜 성실해. 우리가 틀렸네. 선임들이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은지는 복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부대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복순 할머니는 가슴이 뿌듯해서 며칠 동안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부대에 면회 신청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훈련 중이라 면회가 어렵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평소에 훈련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즘 부대 생활이 좀 힘들어요라고 말했었거든요. 며칠 후 다시 전화를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훈련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저희도 정확히. 말끝을 흐리는 담당자의 목소리에서 복순 할머니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지와의 통화도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밝게 웃던 은지가 요즘은 네, 네 하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은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부대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사건이었습니다. 화면 속 피해자는 은지와 비슷한 나이의 여군이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복순 할머니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복순 할머니는 급히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 전화에서야 은지가 받았습니다. 할머니.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너 괜찮지?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검정 고무신을 신고 마당을 서성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직감이 틀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은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일 당장 가봐야겠다. 복순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면회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은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손녀를 지키는 것은 할머니의 의무였으니까요. 검정 고무신을 신은 채로 서성이던 복순 할머니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복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 늦을 것 같다고 말하고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니라 은지가 있는 부대 근처 군병원이었습니다. 면회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은지를 만나야 했거든요. 2시간 넘게 버스를 갈아타며 도착한 군병원은 생각보다 낡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회색빛 건물에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김은지라는 하사가 입원해 있나요? 환자 정보는 가족이 아니면. 간호사가 말끝을 흐렸지만 복순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머니입니다. 부모님은 바빠서 못 오시고.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지의 무사함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한참을 기다린 후 복순 할머니는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할머니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얼굴 한쪽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왼쪽 팔은 깁스로 감싸여 있었습니다. 은지는 복도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들었을 때 할머니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또렷하던 은지의 눈빛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마치 꺼진 불씨처럼 생기를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은지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깁스 때문에 몸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급히 다가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네 얼굴이 그게 뭐고? 누가 그랬는데? 은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에게 무엇이든 털어놓던 은지였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오지 말랬잖아요.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듯한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간호장교 한 명이 급히 걸어왔습니다. 복순 할머니와 은지가 대화하는 모습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면회 시간이. 말을 더듬으며 핑계를 대더니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질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며 터득한 직감으로 이곳에서 은지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은지야, 할매한테 말해봐. 누가 그랬는데? 선임이가? 간부가?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훈련 중에 다친 거예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얼굴의 멍자국은 명백히 누군가에게 맞은 흔적이었고 팔 깁스는 단순한 훈련 부상으로 보기에는 너무 심각했거든요. 훈련으로 얼굴에 멍이 드나? 네가 할매를 바보로 하나?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평생 시골에서 살았지만 세상 물정을 모르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손녀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예민했거든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세요. 제발.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복순 할머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은지가 이렇게 할머니를 밀어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복순 할머니는 은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은지야, 할매가 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지? 네가 힘들 때 할매가 언제 외면한 적 있나? 그 말에 은지는 더욱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저기, 면회 시간이 끝났는데요. 아까 도망갔던 간호장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몇 명의 헌병들과 함께였습니다. 명백히 복순 할머니를 내보내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주 보러 왔는데 왜 못 보게 하는 기가?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다쳤는데 할매가 걱정되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나요? 헌병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곤란해했습니다. 강제로 할머니를 끌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때 은지가 복순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집에 가세요. 하지만 복순 할머니는 은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할매 눈을 봐.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할매가 모를 것 같나? 그 순간 은지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평생에 걸쳐 배워왔거든요. 복순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그랬든 상관없다. 내가 다 알아낼 기다. 그리고 헌병들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거 청와대든 육본이든 다 뒤엎을 각오되어 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복순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복순 할머니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두식 예비역 대령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복순 할머니의 남편과 함께 군 복무를 했던 동료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끔 안부를 묻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식이한테 부탁해 볼까? 복순 할머니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른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김두식은 현재 서울 변두리에서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퇴역 후에는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군에서 30년 넘게 복무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날 밤 늦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평생 고향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지만
은지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잠을 설치며 김두식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 할머니는 김두식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문패에는 민족정신계승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자 머리가 희끗희끗한 김두식이 나왔습니다. 복순이네. 이게 웬일이고? 김두식은 깜짝 놀랐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서울까지 찾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들어와, 들어와. 무슨 일로 이렇게 멀리까지? 복순 할머니는 김두식에게 은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본 은지의 모습, 얼굴의 멍자국, 깁스한 팔 그리고 무엇보다 은지가 보여준 두려움에 찬 눈빛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김두식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런 젠장. 김두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내가 현역일 때도 문제였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구먼. 두식아, 네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혼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김두식은 한참 고민했습니다. 퇴역한 지 오래되어서 군 내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없었지만 완전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거 함께 복무했던 동료들 중에는 아직 현역에 있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김두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부대가 혹시 어디인지 정확히 알아? 복순 할머니가 부대명을 말하자 김두식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아, 거기. 사단장하고 참모총장이 사돈관계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러고 덮어버리는 기가?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내 손주가 저렇게 다쳤는데? 김두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은지만 더 힘들어질 수 있거든. 그러면서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수첩에는 군 관련 인사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두식은 한 페이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백사단 김철우 장군이 있어. 참모총장과는 다른 라인이지만 군 내에서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거든. 그 사람이 도와줄까? 복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철우 장군은 부하들 챙기는 것으로 유명해. 특히 부당한 일에는 절대 눈 감지 않는 성격이거든. 김두식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접촉하느냐인데. 김두식은 복순 할머니와 함께 근처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휴대폰으로는 통화 기록이 남을 수 있어서였습니다. 자칫하면 은지한테 더 큰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해.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김두식은 복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 볼게. 김철우 장군의 아즈매가 계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접근해 보자. 전화벨이 울린 후 김두식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두식 예비역 대령입니다. 혹시 김철우 장군님과 통화가 가능할까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우입니다. 두식이 형, 오랜만이네요. 김두식은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느 할머니의 손녀가 부대에서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 할머니가 직접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까지. 김철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네요. 할머니께서 직접 통화하실 수 있나요? 김두식은 복순 할머니에게 수화기를 건넸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받았습니다. 여보시오. 나 김복순인데 백사단 김철우 장군 아짐에 말해도 되겠나? 할머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복순 할머니는 은지의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전달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본 은지의 모습에 대해서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김철우는 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일 그 부대에 직접 가보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은 후 복순 할머니는 김두식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김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철우 장군이라면 분명히 뭔가 해줄 거야.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거든. 다음 날 새벽 해당 부대는 갑작스러운 긴급 상황에 휩싸였습니다. 사단장 박민호 준장의 사무실로 급한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단장님, 백사단 김철우 장군께서 오늘 우리 부대를 방문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호 사단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철우 장군은 군내에서 원칙주의자로 유명했거든요. 특히 부하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그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만 참모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어젯밤 늦게 김철우 장군의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는데 내일 그쪽 부대 상황을 점검하러 가겠다는 간단한 통보였거든요. 박민호 사단장은 급히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문제가 된 사안이 있나? 특히 여군 관련해서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은지 하사의 일을 떠올렸거든요. 사단장님, 김은지 하사건이 혹시...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처리됐다고 했잖나. 박민호 사단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조용히 덮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김철우 장군이 알게 된 걸까요? 한편 부대 내 여군 생활관에서는 다른 분위기의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를 괴롭혔던 선임들이 황급히 증거인멸에 나선 것입니다. 채팅방 대화 내용을 지우고 은지에게 폭언을 했던 녹음 파일들을 삭제했습니다. 야, 김은지, 그 애 때문에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선임 하나가 투덜거렸습니다. 조용히 해. 괜히 더 큰일 날까봐. 다른 선임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오전 10시 김철우 장군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입니다. 박민호 사단장은 허둥지둥 마중을 나갔지만 김철우 장군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사단장, 요즘 부대 관리 어떻게 하고 있나? 김철우 장군의 첫 마디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 사단장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김은지 하사건은 뭔가? 김철우 장군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민호 사단장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시 그 일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훈련 사고였습니다. 박민호 사단장이 변명했습니다. 훈련 사고로 얼굴에 멍이 들고 팔이 부러지나? 내가 바보로 보이나? 김철우 장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부대 내 모든 간부들이 긴장했습니다. 김철우 장군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이 일이 단순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김철우 장군은 직접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지를 만나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호 사단장은 따라가면서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김철우 장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김철우 장군은 은지와 직접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했다가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은지 하사, 걱정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보게. 김철우 장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김철우 장군은 복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직접 확인해 봤는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입니다. 장군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단 더 높은 곳에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모총장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국방부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철우 장군의 보고서가 참모총장 박태성 대장의 책상에 올라간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은지의 상해, 정도와 부대 내 은폐 정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태성 참모총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니. 더구나 자신과 사돈관계인 박민호 사단장의 부대에서 말입니다. 당장 헬기를 준비해라. 내가 직접 가보겠다. 박태성 참모총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대 상공에 참모총장의 헬기가 나타난 것입니다. 장병들은 긴급히 도열했고 박민호 사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마중을 나갔습니다. 박태성 참모총장이 헬기에서 내렸을 때 부대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참모총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더구나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단장, 따로 이야기 좀 하자. 박태성 참모총장의 첫 마디였습니다. 박민호 사단장은 등에 식은땀을 흘리며 따라갔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여전히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두식으로부터 참모총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 사람, 정말로 왔구마.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 옆에서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은지의 목소리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절망감보다는 희망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복순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괜찮을 거다. 할매가 끝까지 지켜줄 기다. 참모총장의 방문 이후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복순 할머니에게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송인은 군법무관실이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본 복순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군명예 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꼬? 복순 할머니는 김두식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식아, 내가 고소를 당했다는데. 김두식은 편지 내용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이 못된 놈들이 피해자 할머니를 오히려 고소를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국가기관이었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은지가 동료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당에서는 혼자 앉아 밥을 먹어야 했고 업무 시간에도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선임들은 은지를 보며 고자질쟁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은지의 전화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마치 제가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복순 할머니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녀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은 것 같았거든요. 은지야, 조금만 참아라. 할매가 뭔가 방법을 찾을 기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민호 사단장이 직접 복순 할머니를 찾아온 것입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단장은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위협이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일을 더 이상 크게 만들지 마십시오. 박민호 사단장은 찻잔을 앞에 두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대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명예?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손주가 저렇게 다쳤는데 명예가 우선인가요? 박민호 사단장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투 안에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봉투를 집어들더니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내 손주는 돈보다 귀합니다. 돈으로 무마하려고 하지 마세요. 박민호 사단장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복순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해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법정에서 따져봅시다. 박민호 사단장이 떠난 후 복순 할머니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김두식마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김두식도 군 출신 인사들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식이 괜히 큰일에 휘말리지 말고 손 떼는 게 좋겠어. 언론에도 연락해봤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군 관련 사안은 조심스럽다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당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은지의 상태였습니다. 부대에서의 따돌림이 심해지면서 은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냥 참고 살 걸 그랬어요. 이렇게 되니까 더 힘들어요. 은지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복순 할머니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잘못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참모 총장의 방문도 일시적인 조치에 그쳤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외부에 알린 복순 할머니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순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손녀를 지키고 싶었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여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돌아가신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은지를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그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누군지 궁금했지만 복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세요? 저는 정나영 중사라고 합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은지 하사와 같은 부대에 있는 복순 할머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요. 무슨 일이신가요? 할머니께 꼭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은지 하사와 관련된 일인데 제가 직접 봤던 일들이 있어서요.
정말인가요?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에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만나야 합니다. 혹시 내일 밤 늦게 만날 수 있을까요? 복순 할머니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럽시다. 어디서 만날까요? 정나영 중사는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을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복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지야, 조금만 더 참아라. 할매가 반드시 니를 지켜낼 기다. 복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나영 중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번에는 희망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 복순 할머니는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비치는 곳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키가 큰 여군이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세요? 정나영 중사였습니다. 29살의 그녀는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경직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앉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내가 은지 할머니입니다. 복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줘서 고마워요. 정나영 중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복순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사과를? 은지 하사한테 일어난 일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저도 피해자였거든요. 정나영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와주지 못했어요. 아니, 도와주지 않았어요. 복순 할머니는 정나영 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봐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나영 중사는 깊은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은지 하사가 부대에 온 지 석 달 정도 됐을 때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괴롭힘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선임들이 은지를 표적으로 삼았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은지가 너무 성실해서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게을러 보였거든요. 정나영 중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지를 찢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복순 할머니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는데? 처음에는 말로만 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게 뭘 안다고 대학도 못 간 주제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은지가 참고 묵묵히 일만 하니까 더 화가 났나 봐요. 정나영 중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밤에 불침번을 설 때 일부러 은지만 더 오래 세웠어요. 그리고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혼냈죠. 은지가 울어도 약해 빠졌다며 더 괴롭혔어요. 그럼 그 멍은 김상의 상사가 때린 거예요. 정나영 중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은지가 업무 보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복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서야? 저도 무서웠어요. 정나영 중사가 고백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거든요. 입대 초기에 선임들한테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말했다가 저까지 표적이 될까봐.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 않나요? 정나영 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은지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같은 군인인데도 동료를 지켜주지 못했거든요. 그때 정나영 중사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증거예요. 봉투 안에는
휴대폰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김상의 상사가 은지를 때리는 장면을 몰래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 휴대폰에는 선임들이 은지를 괴롭히는 내용의 단체 채팅방 대화가 저장되어 있어요. 복순 할머니는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지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김상의 상사가 주먹을 든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봤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몰래 사진을 찍었는데 그동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간직하고 있었어요. 정나영 중사는 휴대폰 화면을 복순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단체 채팅방에는 은지를 모욕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은지 오늘도 울렸다. 시골 촌년이 왜 이리 약해. 좀 더 세게 해야겠네 같은 메시지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순 할머니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더 심한 게 있어요. 정나영 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희롱도 있었어요. 은지의 몸매를 품평하거나 일부러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복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하지만 저도 각오를 해야죠. 이걸 공개하면 저도 부대에서 견디기 힘들어질 거예요. 정나영 중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어요. 복순 할머니는 정나영 중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할머니가 먼저 용기를 내주셨잖아요. 손녀를 지키려고 혼자서 이 큰일에 맞서고 계시는데 저라도 도와야죠. 다음 날 아침 복순 할머니는 김두식에게 연락했습니다. 두식아, 이제 증거가 생겼어. 정말 확실한 증거가... 김두식은 정나영 중사가 제공한 증거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국방부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낼 수 있어. 그럼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건가? 그래, 이번에는 정말 희망이 보여. 특히 이 사진들과 채팅 내용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김두식은 즉시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고 국방부 진정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던 시기여서 국회 청원도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은지와 정나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희망이 보여. 니들이 외친 소리를 할매가 끝까지 증명해 줄 기다. 은지는 처음으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나영 중사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거든요. 진정서와 청원서가 제출된 지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게 된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군내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복순 할머니와 정나영 중사의 용기 있는 증언이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국회에서 증언하셔야 합니다. 김두식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복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시골에서만 살았던 자신이 국회에서 증언을 한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내가 그런 큰 자리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김두식이 격려했습니다. 진실만 말하시면 돼요. 청문회 당일 국회 국정감사장은
기자들과 방송 카메라로 가득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차려입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은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증인석 맞은편에는 박민호 사단장과 부대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박태성 참모총장까지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해자의 할머니로서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감위원장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입니다. 손녀 하나 제대로 키우고 싶었을 뿐이에요. 손녀분의 피해 상황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순 할머니는 병원에서 본 은지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얼굴에 멍자국, 깁스한 팔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에 찬 은지의 눈빛까지. 청문회장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부대 측에서는 이를 단순한 훈련 사고라고 했는데요. 훈련으로 얼굴에 멍이 듭니까?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늙었다고 바보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제 손녀를 때렸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때 여당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셨습니까? 복순 할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식 절차요? 면회도 거부당하고 문의도 받아주지 않는데 무슨 정식 절차를 거치란 말입니까? 저는 그냥 할머니였어요. 손녀가 아프다는데 달려간 할머니였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진심 어린 답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이 박민호 사단장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단장님, 피해자 가족이 면회를 신청했는데 왜 거부했습니까? 박민호 사단장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훈련 중이어서. 2달 동안 계속 훈련이었습니까? 그리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훈련 중이라고 했습니까? 박민호 사단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난 것입니다. 이때 정나영 중사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가혹행위, 성희롱,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간부들의 시도까지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정나영 중사님,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벌어졌다면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원이 물었습니다. 정나영 중사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신고하면 더 큰 보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문제를 제기한 다른 선임들은 모두 좌천되거나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청문회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참모총장 박태성도 놀란 표정으로 증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부대 내부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야당 의원이 참모총장을 향해 질문했습니다. 참모총장님,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태성 참모총장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김철우 장군의 보고를 받고 조사해봤지만 실상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그렇다면 현재 군내 인권보호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박태성 참모총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때 여당 의원이 복순 할머니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복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뭘 얻고 싶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순 할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내 손주는 군인입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들어간 군인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사람입니다. 사람부터 챙기소.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청문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과연 군의 명예입니까? 자기 부하들을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지킨다는 겁니까? 청문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말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카메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박민호 사단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말 앞에서 그들의 변명은 모두 무력해졌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언론은 일제히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증언은 전국에 방송되었고 여론은 완전히 할머니와 은지 편으로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순 할머니의 용기에 감동했고 군 내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끝난 후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증언은 전국에 방송되었고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 내 인권보호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박민호 사단장은 직위해제되었습니다. 부대 내 가혹행위를 묵인하고 은폐를 시도한 책임을 물어 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은지를 괴롭혔던 선임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강등과 전출 조치가 내려졌죠. 참모총장 박태성은 군 전체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부대에서 인권 교육을 의무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순 할머니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은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은지는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정작 본인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지는 결국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예제대를 신청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군복을 입고 있을 자신이 없어요. 이 일이 있었던 부대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복무하는 게 힘들어요. 복순 할머니는 은지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은지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할매가 뒷바라지 해줄 기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은지가 정말 좋아했던 군인의 꿈을 포기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명예제대 승인이 나기까지 몇 주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 복순 할머니는 은지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는 것이 할머니의 제안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은지가 자신 없어 했습니다. 니는 군대에서 체력 관리도 하고 사람들 가르치는 것도 잘했잖아. 우리 마을 아이들한테 체육을 가르쳐 주면 어떨까? 복순 할머니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은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체력교실이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은지의 얼굴에 밝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한편 정나영 중사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군에 남아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국방부에서는 정나영의 용기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설치되는 군내 양성평등센터로 전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나영이 중사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복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정나영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시는 은지 하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해요.
정나영은 양성평등센터에서 부대 순회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세요라는 것이 정나영의 첫 교육 메시지였습니다. 몇 달 후 복순 할머니와 은지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영웅처럼 맞아주었습니다. 이장님은 복순이 할매가 대단한 일을 해냈다며 마을회관을 체력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은지의 체력교실은 곧 마을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은지 선생님을 따르며 즐겁게 운동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군인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선생님이에요라고 은지가 대답하면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체력교실이 시작된 지 반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나영 중사의 교육 프로그램이 전군에 확산되면서 군 내 인권 침해 신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신고된 사건들은 모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나영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네요. 복순 할머니가 뉴스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정나영 중사님이 있어서 다른 여군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게 됐어요. 은지도 감격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복순 할머니와 은지는 마당에서 국화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어두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거든요. 할머니, 감사해요. 은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뭘 고마워해? 제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 끝까지 지켜주셔서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그 어둠 속에 있었을 거예요. 복순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할매가 한 게 뭐 있다고. 많이 하셨어요.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은지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순 할머니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은지야, 할매가 니한테 고마워. 네가 할매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 은지는 한번 입었던 군복을 꺼내 복순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당신이 있어줘서요. 복순 할머니는 은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있어줘서 내가 늙지 않는 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고통스러웠던 과거에 대한 위로와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내일도 은지는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정나영은 어디선가 후배들에게 인권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검정 고무신을 신은 복순 할머니의 하루는 여전히 바쁩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녀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꿈을 위해서입니다.